2025년 5월 6일 화요일 현재 시간 16시 26분입니다. 마이스터 샬레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데스리가 팟캐스트 마이스터 샬레의 진행을 맡은 변병철입니다. 먼저 진행하기 앞서 패널들의 과몰입으로 인해 부적절한 언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팟캐스트에 대한 피드백과 댓글은 팟빵 댓글창에 적어주시면 다음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소개를 해야 되지만 없기 때문에 오늘은 3개의 팀의 패널분들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랑크푸르트 팬 이동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르트문트 팬 이주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볼프스부르크 응원하고 있는 김상윤입니다. 네, 호스트를 맡고 있는 프랑크푸르트 팬 변문철이고요. 저희는 이제 일요일날 녹음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요일날 뭐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또 4명이나 모여져가지고 녹음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뭐 하고 지내셨는지. 일단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저는 저번 주에 이제 시험을 보고 세무사 시험을 1차를 보고 그다음에 이번 주 주말에는 성남 경기를 직관을 갔는데 팀이 역전 극장골을 먹고 져버렸습니다. 아이고. 최악의 하루가 됐죠. 이제 이랜드랑 서울 이랜드랑 경기를 하는 거를 탄천 가서 봤는데 선제골 넣는 것까지 좋았는데 역전골을 먹어버려서 좀 기분이 안 좋았던 주말을 좀 보냈습니다. 아, 맞네. 28일이 1차였으니까. 그렇죠. 세무사 1차는 고생하셨습니다.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제가 되셨구나. 저번에도 1차를 붙었는데 2차를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2차 봐야죠. 되면은. 세무사는 그 유에 유에 있죠. 유에 있죠. 2차도. 네, 한 번 있어요. 그래가지고 1차를 한 번 붙으면은 그 다음 1년은 1차 안 보고 그냥 2차 볼 수 있게 해가지고 그때 봤는데 또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랜만에 오긴 했거든요. 한 녹음을 2달 만에 참여를 하는 건데 이게 일단 평일에 제가 이제 복학을 했는데 평일에 공강이 없습니다. 월화수목금 다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주말에 이게 좀 도의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주말에 알바를 스타트를 해가지고 이게 타이밍을 내기가 좀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어떤 알바인가요? 설빙입니다. 갈갈갈갈.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냐. 네, 프랜차이즈 알바가 상당히 빡세다는 거를 매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배워가고 있는 셈이고 그리고 이 배달이 생각보다 많이 타이트하다는 거를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평일에 시간 내기가 빠듯하고 휴일에도 결국 이 도의적이지 못한 그 알바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녹음이 휴일에 진행되는 케이스, 평일 휴일에 진행되는 케이스여야 이제 좀 녹음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거 좀 많이 안타까운 점이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서 화요일에 모였을 때 투표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여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2달 간격으로 참여하시는 것도 양반 아닌가요? 솔직히 평균 이상이야. 네, 평균 이상이에요. 지금 1년 넘게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저격은 아니고 왜냐면 제가 뵙고 싶어서 뵙고 싶어서 그렇죠. 사실 네. 사실 합류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못 뵌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작년 말에 합류했나 올해 초에 합류했나 그랬을 텐데. 그렇죠. 다들 한번 다시 뵙고 싶네요. 네. 지금 저희끼리도 막 못 만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바쁘고 지금 가까이 사정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예. 상윤 씨는 지난주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학교 다니다가 요번에 연휴 기간 때 전주 국제영화제를 한번 갔다 와가지고 근데 거기 아무래도 국제영화제다 보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예매하는 게 너무 빡세가지고 전부 다 독립영화 그런 느낌으로다가 상영을 하는데 이제 동생이 거기서 자원봉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티켓 쪽으로 자원봉사를 하는데 티켓팅 쪽으로 하나 잡아줘가지고 브라질 여자축구팀에 대한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냥 밤늦게 어떻게
새벽 3시에 들어와가지고 뭐 오후 내내 자다가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녹음. 예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약간 일반 CGV 영화 예매하듯이. 아, 그 따로 전주 국제 영화제 홈페이지에 네. 예매 사이트가 있는데 티켓팅 방식은 똑같아요. 아. 그냥 어. 따로 차이점은 없는데 많이 하기가 힘들죠. 약간 수강 신청보다 빡세나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다행이다. 네. 그거는.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수강 신청. 그러니까요. 그거는 너무 힘들잖아. 병철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제일 궁금해요. 아니 뭘 제일 궁금해요. 제일 바쁜 사람. 다들 아니, 인스타에서 봤잖아요. 못 봤는데? 아니 근데 인스타로 하세요. 오늘 갑자기 오케이, 서울역에 오케이, 오케이. 있다시길래 아무튼 저 여자친구랑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3일을 야구를 연장 때렸거든요. 근데 연장 다 졌어요. 3연패라고. 롯데 보러 가신 네, 거죠? 롯데. 롯데 왔는데. 최근에 잘하더만. 뭔가 흐름 오늘은 6대0으로 이기고 있던데 그냥 뒤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몰아서 낸 거네요 점수를. 아니 오늘. 오늘은 박세웅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건 거고. 그렇긴 하지. 그건 어쩔 수 없고. 그 어제는 이민석이었고 엊그제는 반주였는데 그 개새끼 집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몰입을 축구에서 하셔야지 야구에서 하시면 안 되고. 아 근데 또 이제 마인츠전 보면서 과몰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마인츠전 때는 저희가 저보다 더 과몰입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아.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건 하면 안 되는 짓인데 하시더라고요. 네. 그 훌리건들. 근데 그거 일부가 던진 거야. 그게 전부가 던진 게 아니라 일부. 전부가 던졌으면 거기 경기를 못 했겠죠. 예전에 유로파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인츠 팬들은 이건 이따 얘기하겠지만 몰스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몰스페는 너무 같고 걔네 추방 그 추방이랑 요리 벌금으로 나오겠죠. 뭐. 출입 금지. 그래서 이제 부산 가서 놀고 이제 오늘 아침 9시 반 기차로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녹음에 와 있는데 좀 늦게 녹음을 원래 시작하려고 했다가 이제 제가 좀 당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당겨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MC를 노리고 있었는데 뺏겼죠. 하셔도 된다니까요. 됐어요. 사실 뭐 약간 있는 자리에서 하고 싶진 않아요. 더 이상 어긋납니다 이거. 근데 우진 씨도 한 번 한 적 있어요. 몇 번 한 적 있어요. 그렇죠. 초창기 때. 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연휴 기간에. 그리고 내일은 이제 그 스포츠 잡사 아카데미 그 이론이 끝나고 이제 실습도 하는데 그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각 조별로. 저도 다시 새로 짜고 그래가지고 저는 대회 기획 쪽으로 조금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배틀그라운드 게임의 그 대회 기획을 맡게 돼가지고. 그래서 스포츠 e스포츠긴 한데. 네, 맞아요. e스포츠 계열이니까. 뭐 주제로는 인천 유나이티드 티켓 판매 증진 이거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 대회 기획 쪽을 좀 더 하고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좀 틀었고 그래서 그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그렇죠. 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 이제 미팅을 하러 갑니다. 클라이언트. 되게 전문적이죠. 그래서 내일은 이제 성수로 가는 게 아니라 선정능을 가야 된다. 약간 부트캠프 느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네. 되게 체계적이네요. 부트캠프 그쵸. 부트캠프 느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 멘토분들도 오셔가지고 멘토 한 분이랑 저희 조 6명이랑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이제 미팅하고 이제 다음 주제부터는 이제 되게 디벨롭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직접 만나러 간다. 되게 떨리는 자리일 것 같아요. 배틀그라운드를 잘 모르긴 하는데 뭐 하긴 해봤습니다만 대회 쪽은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팬덤이 아예 죽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 그렇죠. 요즘 팬덤이 죽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될지 이제 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부로 넘어가서 이제 덕국 뉴스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은 이제 분데스리가의 우승팀이 결정이 났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우승을 확정 지으면서 김민재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또 이적 와서 첫 시즌에 우승을 하게 됐고 그것도 기축으로 우승을 하게 됐고 첫 시즌 아니죠. 두 번째 시즌이죠.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케인도 두 번째 시즌에 드디어
그 꼬리표를 달고 있었던 무관이라는 이름표를 좀 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이제 마이스터 샬레의 주인이 결정이 났죠, 미넨으로. 근데 뭐 이제 미넨이 라이프치히와 3대3 무승부를 거뒀지만 그 다음 경기였던 레버쿠젠이 프라이부르크와 2대2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미넨의 우승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경기를 남겨놓고 미넨이 우승 확정 지으면서 미넨이 통산 34번째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됐죠. 이게 사실 이 라이프치전도 재밌었던 게 먼저 2대0으로 실점을 했다가 그 바이에른 뮌헨이 그 위성이 끊긴 사이에 두 골을 우겨 넣고 맞아요. 마침내 사네의 결승골로 헤르케인을 신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폴센이 동점골을 넣으면서 약간 웃긴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케인이 이제 신나면서 내려왔거든요. 이제 설렘과 기대감을 가득 안은 표정을 가지고 나도 우승이란 걸 한번 해보는구나 이러고 내려왔는데 경기장에 내려왔는데 갑자기 사비 시몬스가 패스를 딱 찔러주더니 폴센이 칩샷 마무리 딱 하고 동점 딱 뜨니까 하는 게 좀 웃겼습니다. 사실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하필이면 케인이 내려오자마자 그 상황이 터진 게 그 전에 심지어 그 전에도 이제 막 위성이 잠깐 안 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한 2-3분 동안 좀 거의 15분 거의 정도 15분 진짜 엄청 그래서 위성 연결되자마자 다이어가 골 넣었어요. 그거. 진짜. 근데 그 사이에 막 다이어 부상 당했다는 막 트위터 글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다이어 부상이면 시즌 어떡하냐 이랬는데 갑자기 딱 나오니까 다이어가 골 넣고 세레모니 하고 있는 거야. 뭐야 이러고 사람들 다 어리둥절하고 이제 해설하고 있던 분들은 이제 폰신의 오디오 쇼로 막 시간 끌기 하고 이명철 해설에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좀 e스포츠 쪽이긴 한데 막 룰도 경기 중단에 뭐 선수들 장비 걸리면 그때부터 캐스터들이 어떻게든 시간 때우려고 최대한 관중석들을 비춰준다든가 아니면 재밌는 약간 입담으로 최대한 커버를 치는데 그 느낌을 약간 쿠팡 플레이의 캐스터랑 해설들도 그거를 하는 거를 느끼면서 방송사고는 진짜 힘들긴 힘들겠구나. 저걸 어떻게 커버 치냐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경기 외적으로도 재밌는 게 많았고 이제 특히 케인이 뭔가 좀 원래 우승을 하면은 좀 경기장에서 기뻐하고 이런 거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뭔가 좀 우승이 짜치게 되었다. 그러니까 좀 뭔가 99% 그런 느낌? 경기장에 샴페인을 못 터뜨린 게 좀 케인 입장에서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마 집에서 TV 보면서 와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미 파티 했잖아요. 파티 선수들이. 네,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 김민재 선수도 와서 같이 놀았다고 하고. 네. 근데 경기장에서 하는 게 더 맞아요. 뭔가 더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난 시즌 레버쿠젠 우승했을 때 관중들 다 난입해가지고 막 알론소 행가래하고 비르츠 행가래하고 그렇죠. 프림퐁 타워 세우고 맞아요. 그랬는데 그런 재미를 케인이 물론 뭐 미네는 사실 우승을 많이 했으니까 관중 난입은 안 할 건데 그래도 케인 입장에서는 경기장에서 우승 세레머니 한번 하고 싶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서 1년 만에 다시 탈환을 했죠. 그렇죠. 한 시즌 만에.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루로이 사네 선수의 이제 재계약이 거의 되는 것 같이 보이다가 갑자기 급변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면은 28년까지의 재계약을 앞두고 있었던 이제 전 소속의 에이전시인 11윈스와 결별을 하고 새롭게 에이전트를 자하비를 유명한 사람이죠. 이제 레반도프스키의 그 에이전트로도 유명하고 그래서 그 자하비로 갑자기 바꾸면서 그 계약금을 조금이 아니고 높인 상태의 조건을 이제 구단에 제시하면서 구단이 상당히 당황했다. 그리고 당황하고 동시에 절대 우리는 그렇게 올려줄 수 없다라고 이제 단정을 지은 상태고 그래서 이제 루로이 사네의 이제 재계약이 다시 물거품이 되고 새로운 라운드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사네 부인 자체도 이제 뉴욕 출신으로 미넨에 대해서 항상 소외감을 느꼈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런던 지역을 선호한다는 것은 좀 도시 이런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거겠죠. 미넨 도시 아닌가? 근데 미넨보다 좀 미넨 자체도 근데 독일 내에서는 큰 도시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3, 4등 되는 도시를 알고 있는데 언어가 크죠, 언어가 일단 크고 영어를 쓰는 게 가장 크고. 근데 어쨌든 뭐 부인이 원하면 옮겨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어쨌든 런던 쪽으로 좀 관심이 있다는 거는 사네가 뭐 최근에 아스날과 첼시 등에 관심 있는 것을 알려졌는데 사실 뭐 아스날의 아르테타는 이런 좀 멘탈 문제나 이런 선수들을 좀 싫어하는 편이라 사네에 대한 영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첼시는 뭐 알잖아요. 좀 젊은 선수들을 노리고 있는 거. 그래서 막 기튼스 같은 선수들이 인기가 뜨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팀이 사네를 과연 영입할지는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 미넨과의 재계약이 어떻게 될지 좀 마지막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미넨 입장에서는 꼭지 돌죠. 이거는 네, 사실 갑자기 다 해놓은 마당에 갑자기 재 뿌리는 것도 아니고 되게 오래 전부터 얘기가 많지 않았나요? 사네 재계약 얘기. 되게 두세 달 전부터 뭐 시즌 후반기 시작하면서부터 얘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그때는 이제 뭐 좀 사네가 이거를 기량상으로 뭔가 좀 남는 게 손해다 이런 게 의견이 많았는데 네. 갑자기 또 최근에는 사람다운 경기력을 보이면서 이거 혹시 남겨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사건 이후로 뭔가 쟤는 그냥 떠나보내도 된다라는 의견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지금 뭐 한국 그 팬들 사이에서는 사네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미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걸로 그냥 나락으로 간 거죠. 근데 한국 팬 말고도 뭐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이러면은 좀 눈밖에 나는 행동이지 않나. 그렇죠. 이미 뭐 재계약에 근접을 했었는데 갑자기 구단 기존 계약을 업고 나 더 올려줘 이러면은 누구라도 야마가 돌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네, 저도 약간 느끼는 게 요즘 약간 축구 보는 이론을 좀 다시 정립하면서 느끼는 건데 약간 사네 같은 경우는 공을 좀 똑똑하게 차는 편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연봉이 높죠. 이거는 바이에른 뮌헨한테 좀 크게 전화 위복이 될 수 있는 약간 재계약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에른 뮌헨 2선 쪽에서 그나마 공을 좀 생각을 가지고 찬다 할 수 있을 만한 선수가 그나마 올리세 그리고 무시알라 정도인데 기존 라인업에서 사네나 그나브리나 코망처럼 약간 좀 지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선수들이 공을 찰 때 그게 너무 언밸런스함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그 단위에선 괜찮은데 챔피언스 리그 단위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케인을 왜 못 살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결국 측면 퀄리티에 약간 좀 떨어지는 게 좀 많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이번 시즌은 이토 히로키의 부상 같은 약간 좀 대비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결국 측면 윙어, 측면 풀백을 어떻게든 일단 다시 구축을 해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사네를 가는 거는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계약으로 생각하고 있는 보드진 입장에서는 타격이긴 하겠지만 뭐 저는 외부인 입장에서는 사네를 갈아야 좀 바이에른 뮌헨이 다시 올라갈 만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비르츠 영입도 노리고 있는 입장에서 측면 자원의 퀄리티를 좀 늘려야 팀이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누가 더 확실하잖아. 이번 시즌을 보면은 올리세밖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극호사 셋 다 이제 누가 봐도 갈아야 될 상황이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기회가 돼서 사네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뮌헨 측에서도 어찌 보면 또 나쁘지 않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르루이 사네의 재계약이 거의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이제 레버쿠젠의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 근접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카를로 안체로티 감독과 이제 결별을 거의 선언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이제 제일 타겟으로 노리는 게 알론소인데 그 알론소가 이제 레버쿠젠과 재계약을 할 당시에 그 레알에서 오퍼가 오면 어느 정도 수수료를 지불하고 보내주는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레버쿠젠의 다음 시즌에 약간의 과도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제 다른 그 후임 감독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세스크 얘기도 나오고 있고 테나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산드르 마가노도 나오고 있고
그렇긴 한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 봐서는 그 세스크 파브레가스 얘기가 좀 깊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중간에 테나우가 막 유력 후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좀 젊고 어쨌든 같은 스페인 쪽 계열의 감독인 세스크 파브레가스를 후임으로 노리고 있는 거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르벨로아도 나오더라고. 네, 이제 지금 저는 네. 세스크나 뭐 테나우는 뭐 많이 봤으니까 그렇다 치고 세스크나 뭐 산드로 바그너가 감독으로 어떤 커리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팔로우가 안 돼가지고 제대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레복 말씀하신 듯이 이제 뒤이어서 얘기할 내용이기도 하지만 비리츠가 빠지고 알론소가 빠질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아마 그렇죠. 프림폰 같은 기존 주축들도 빠질 가능성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직 이제 계속 지금 우승 컨텐더급의 약간 그 사이클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그걸 다시 끌어올릴 만한 그 타이밍을 봐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감독을 세우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세스크가 이번 시즌 코모에서 리그 10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어쨌든 코모가 승격팀이나 이런 체급을 고려를 했을 때는 또 11호 나쁘지 않은 성과잖아요. 그리고 돈도 꽤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물론 코모라는 코모 팀이. 자체가 이제 뭐 옛날에 잘했던 선수들 아니면 스페인 계열의 선수들 영입을 하면서 좀 그런 특수하게 좀 돈을 쓰는 구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격팀 체급의 세스크란 좀 초짜 감독이 10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쨌든 레버쿠젠은 이제 완전히 진짜 포스트 알론소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좀 새 감독을 통해서 젊은 감독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새로운 선수들 영입을 하겠죠. 비르츠가 아마도 나가게 된다면은 그 과정에서 뭐 구단을 1년 내에 바로 성적을 낼 수는 없더라도 2, 3년 안에 다시 챔스 컨텐더급의 구단으로 끌어올려줄 감독을 구한다면 파브레가스가 나쁘지 않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레버쿠젠에는 현재 독일어권의 선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뭐 아이러니한 거지만 뭐 자카도 지금 이적 소리도 있고요. 네, 조나단 타도 나갈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스페인어 계 쪽에 이제 포워나 이제 스어스 스페인어 쪽 그리말도, 알렉스 선수들이 많기 가르시아. 때문에 네. 뭐 요즘 들어 생각하는 건데 독일어권 감독들의 메리트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 팀에 있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레버쿠젠은 일단 발락 시대부터 남미 선수들 상당히 많이 분데스리가에서도 좀 이례적일 정도로 많이 영입하는 구단이기도 해가지고 그런 1년의 스페니쉬 커넥션? 뭐 결국 공 잘 차면 뭐 커넥션은 어쨌든 다 정당화가 되는 건데 약간 그런 측에서 약간 팀 문화가 잡혀가는 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약간 어떤 면에선 좀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에른미넨이란다. 죄송합니다. 그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감독직에 약간 옥석을 가려서 세스크가 오든 다른 제2의 인물이 오든 와서 좀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애초에 지금 빠져나갈 걸 생각해 보면 좀 스쿼드도 되게 젊어질 것 같고 어쨌든 3백으로 뭐 유지를 하든 4백으로 가든 그거는 그 감독이 와서 할 일이지만 제가 알기로 세스크도 3백을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코모에서 네. 그래서 세스크가 오게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세스크도 코모에서 수수료를 꽤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레버쿠젠의 이제 사비 알론소 감독 얘기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소식은 이제 레버쿠젠이 이브라임 마자라는 헤르타 베를린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영입을 하게 됐습니다. 2030년까지 계약이고 이적료는 1,200만 유로. 비싼 네. 돈을 썼네요. 이제 분데스리가 2에서 이제 31경기 5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스탯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특출나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뭐 어린 선수기도 하고 한 2, 3년 전부터 유망하다고 이름이 많이 돌기는 했어요. 헤르타에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직접적인 비리츠의 그 대체자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접적인 대체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마자의 영입은 이제 레버쿠젠이 포스트 비리츠 시대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조금 시작이 되는 역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바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비르츠의 이제 미넨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2027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비르츠가 이제 미넨과의 합의가 가까워졌다고 하고 개인 합의입니다. 이거는 네. 구단 합의는 아직 어떠한 합의점 도출되지 않았고 현재 비르츠는 이제 맨체스터 시티와 레알 마드리드 관심을 받고 있지만 미넨이 경쟁자들보다 한 발 더 앞선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산티아오나인데 이 사람이 그 김민재 선수의 첫 그 미넨 이적서를 보던 기자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카로 CEO가 절대 뭐 미넨으로 보내줄 수 없다. 어허. 이런 얘기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시티 팬들의 행복 회로가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어쨌든 같긴 그쪽도 합니다. 데브라이너가 나가면서 그쪽 자리에 대한 대체가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4, 5번은 좀 비슷한 궤로 봐야 될 것 같은 게 비르츠가 빠졌으니까 이제 비르츠의 대체자 느낌으로 이브라임 마자를 노리는 게 약간 좀 이상하지는 않죠. 네, 약간 연관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게다가 05년생 유망주를 1,200만 유로 주고 사는 게 물론 요즘 시대가 인플레이션이 커졌다고 했지만 분데스리가 수준 그러니까 레버쿠젠이 좀 돈 많은 팀인 걸 감안해도 상당한 투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비르츠 이탈을 어느 정도 일단 감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그거일 것 같아요. 일단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이제 한동안 독일 선수들을 잘 영입을 안 한 상황에서 이제 플로리안 비르츠라는 대어를 영입을 성공을 한다. 이제 그러면 이제 2선에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완성이 될 거고 게다가 국가대표팀과도 연계가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르츠급 선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 대권 도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다시 그 레벨이 챔스 될 수 있는 대권 거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비르츠가 이제 영입이 된다 그러면 무시알라 비르츠 올리세라는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2선 조합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네. 뮌헨 입장에서는 충분히 챔스 대권에 도전을 해볼 만한 공격진을 가지게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약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뒤져도 바이에른 뮌헨한테 팔고 싶지는 않죠. 리그 내 경쟁자니까요. 그렇죠. 지난 여름 이적의 요나단타 이적권도 그렇지만 물론 그거는 그렇게까지 공격적인 물론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일단 구단 약간 2002년 준우승 트래블 이후로 약간 구단 간에 바이에른 뮌헨이 레버쿠젠 에이스들 데려오는 과정에서 약간 마찰이 생기면서 오랫동안 이 연결이 끊어졌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저런 부분에서 이제 리그 타이틀 경쟁도 하면서 다시 라이벌 의식이 좀 강하게 붙는 입장에서 카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상한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솔직히 막말로 제가 수뇌부였어도 이제 비르츠를 바이에른 뮌헨한테 보내준다 하면은 이제 한 최소 몇 년간은 비르츠한테 처맞을 일만 남았다는 소리인데 당연하죠. 그래서 되게 당연한 입장이지만 뭐 근데 저는 또 분데스리가 팬 입장에서는 비르츠가 바이에른 뮌헨을 가는 게 리그에서 오래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가지고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어차피 도르트문트 안 오는 이상. 그러고 보니 새 3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이제 비르츠의 이적서는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거지만은 현재로서는 이제 뭐 뮌헨이 조금 더 앞서 있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6번째 소식은 그거 하기 전에 그 겹치는 게 몇 개 있어서 네네. 라이프치히도 이제 감독을 선임해야 되는데 그 감독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 플라텐버그 쪽에서 나온 소식이고 이제 세스크 파블레가스와 올리버 글라스너 이 두 명의 이름이 떠올랐는데 거기도 이제 둘 다 이제 거절 신호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둘 중에 누가 오든 누가 안 오고 뭐 새로운 사람이 오든 봐야겠지만 라이프치히도 글라스너와 세스크 파블레가스를 노리고 있다. 근데 제가 알기로 글라스너는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글라스너는 어쨌든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가 네. FA컵 결승전을 남겨두고 있고 그리고 사실 온 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팰리스 쪽에서 좀 위약금을 좀 세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파브레가스에 대한 레버쿠젠과 라이프치히의 경쟁 이런 구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그 호펜하임은 조용히 이제 산드로 바꿔 줍는 거지. 네. 그래서 조용히 묵묵하게 로또군 일쳐 버리고.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소식은 이제 오피셜이 났고 이제 볼프스부르크의 랄프 하제니트 감독이 경질이 됐습니다. 이제 2경기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경질이 돼 버리면서 이제 8경기 2무 6패 잘릴만 했죠. 짤만했네요. 그리고 U19 팀의 이제 다니엘 바워 감독이 2경기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뭐 사실 8경기로만 보는 게 아니더라도 한 16경기만 보더라도 2승이었나 4승이었나 했을 거예요. 맞아요. 좀 심각하더라고요, 성적이. 이게 뭐 경질은 뭐 마땅한 결정이고요. 이게 시즌 끝날 때까지는 하제니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소수분들이 조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긴 하던데 뭐 마땅치 않은 의견이고요. 아무래도 단호한 거 봐. 아무래도 시즌 경기가 얼마 남았지 않았음에도 이런 결단을 내려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좀 팀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해줬음에도 하제니틀 아래서는 더 이상 이 선수단으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도 않았고요. 성적도 후반기 전체로 쳐도 4승밖에 챙기지 못했고 뭐 하제니틀 경질한 이후로는 구단 측에서 된 입장으로는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무언가 새로운 자극을 줘야겠다는 선수단의 이유로 시즌 끝나기 전에 경질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요 이유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남은 시즌 2경기 동안 하제니틀 경기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긴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됐는데. 나도 그 독일 갔을 때 하제니틀이 너무 팬 서비스를 잘해줘가지고 그때 생각에 말을 심하게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긴 한데 진짜 왜 할 수 있지 왜? 많이 심각하긴 했어요. 진짜. 아니 직관 가서 팬 서비스 그렇게 해줬는데 네. 여론이 이렇게 박을 정도면 얼마나 못했던 겁니까 도대체. 또 네. 근데 개인적으로 느낀 게 약간 타이밍이 좀 아쉽다 생각을 하는 게 자를 거면 아예 일찍 자르든가 아니면 네. 끝까지 가든가 둘 중 하나는 했어야지 이게 2경기 남겨놓고 자르는 것도 맞아요. 그게 여러 가지로 이유가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그리고 뭐 또 U19 감독이 나름 괜찮으신 감독이거든요. 또 유소년에서 괜찮게 하고 있는 감독이라 또 요 감독이 어떻게 이 스쿼드를 운영할지 기대가 되긴 하고 뭐 여담으로 후임으로는 전 마인츠 우니온 감독인 보스 벤손이랑 현 장크트 파울리 감독인 플레신 그리고 코펜하겐 감독인 니스트룹이랑 예전에 페에노르트에서 잘리신 브리안 프리스케란 2명의 덴마크 감독이 뜨는데 그게 3일 전인가 진짜 말도 안 되긴 하는데 지금 마인츠 감독님이신 보엔리센 감독이랑 잠깐 링크가 떴거든요. 그게 저 진짜 말도 안 되긴 하는데 그걸 부인한 기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기자 국적이 덴마크고 공신력도 높은 기자라고 하니까 뭔가 덴마크 감독들로 감독 2명으로 후보가 많이 추려지지 않았나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뭐 단장인 크리스티안센의 영향으로 선수라던가 보드진들이 덴마크 출신들로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새 덴마크 유스풀이 괜찮긴 하거든요. 그렇죠. 많이 괜찮은 편이라 이 덴마크 시스템을 저희 구단에 이식하고 뭐 크리스티안센 단장의 링크를 통해서 덴마크의 볼프스부르크 점령을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요나스 빈, 스코 올센 뭐 이런 선수들이 다 덴마크 선수잖아요. 네, 뭐 멜레도 그렇고. 바브로도 코펜하겐에서 데려왔고. 그렇죠. 다 이제 근데 의외로 그쪽에서 타율이 나쁘진 않아요. 네, 다 성공했어요. 다 성공한 편이에요. 맞아요.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덴마크의 볼프스 침공도 나쁘지 않다. 네, 침공 괜찮아 보여요. 괜찮죠. 네. 그리고 7번째 소식은 이제 대본에 없는데 제가 네네. 방금 약간 해온 게 브란트 소식입니다. 네. 윌리엄 브란트가 계약 기간이 2026년에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필이면 이제 사실상 재계약을 하냐 이적을 하냐 기로에 남길 시즌을 브란트가 완벽하게 말아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개쳐 말아먹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번 경기 잘했잖아요. 그걸로 평가하기 좀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 뭐냐 연속성이란 걸 따져야 되는데 아. 한두 경기를 잘했다고 이 선수를 좋게 평가한다면 기튼스는 전반기를 먹여 살린 선수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욕을 할 수가 없죠. 아무튼 플루크였다. 플루크라기보다는 일단 뭐 여러모로 브란트가 이번 시즌에 좀 많이 말아쳐먹으면서 이제 이적설이 나왔습니다. 잠깐 베르더 브레멘 리턴을 한다는 약간 링크가 떴었는데 이게 잠깐 떴다가 가라앉은 게 왜냐하면 지금 베르더의 재정 수준으로 데려오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선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러니 저러니도 96이면 아직 전성기가 남아있는데 브란트의 지금 연봉이 대충 7,800만 유로 정도 될 거고 그러면 아마 아무리 연봉을 좀 페이컷을 하고 계약을 한다 해도 지금 이적료가 최소 1,500 이상의 700만 유로, 700만 유로 정도의 10번을 데려오려면 베르더 브레멘 수준에서는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예전에 그 파산했을 때처럼 또 재정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큰 영입이었기 때문에 링크가 잠깐 떴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여하튼 그런 줄 알았는데 지지난 경기 때 잘하고 아가리 세리머니를 해버렸고 아니 이게 그 경기는 좀 볼프스부르크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되기는 해요. 그렇지. 볼프스부르크전 말고 지지난 경기였어요. 지지난 경기. 네, 그 볼프스부르크전 경기는 브란트랑 볼프스부르크 관계가 안 좋으니까 약간 납득이 갔는데 아마 그거는 팬자이들에 대한 저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여하튼 방금 트위터에 뜬 소식인데 이제 브란트랑 재계약을 안 하고 이적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빌트의 소식이 방금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려 터지고 예전만큼의 번뜩임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게으르고 그 압박이 취약한 10번 공격수를 데려갈 이제 세탁을 할 중상위권급의 재정 괜찮은 팀을 이제 찾아야 되거든요. 어딘데 그게? 너무 조건이 빡세서. 조건이 너무 빡센데. 아니 EPL 있잖아. 거기 PL 형님들이 그 압박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다 쳐도 일단 신체 접촉에 대한 그거에 브란트가 굉장히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면 그만이잖아. 뭘 설명을 해주고 있어. 아예 그 PR을 해야죠. 영업할 때 사기 매물이어도 그거를 어떻게 야부리를 털어서 포장을 하냐. 그게 영업의 기본 조건인데 자 그래서 이제 10번 공격형 미드필더가 필요한 팀들한테 외칩니다. 윙어 가능합니다. 중앙 미드필더도 설 수 있어요. 거기에 어시스트 능력, 킥이 약간 끝발이 좋으면 상당히 그 흔히 치패스라고 할 수 있는 찍어 차는 그렇죠. 약간 제테스 맞나요? 그렇죠. 피오는 안 해가지고 QW 큐떡 네. 제테스 막 이런 어시스트 패스 가능합니다. 잘 뜁니다. 많이 뜁니다. 압박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단이 있을 만큼 리더십도 있습니다. 율리안 브란트 국가대표팀입니다. 대선 나가세요? 지금 영업 중이에요. 기호 몇 번인가요? 도르트문트의 넘버 10 넥스트 10번이군요. 루이스로 데려온 율리안 브란트 여러분 지금 막은 세일합니다. 지금 당장 구매하세요. 당장 구매하세요. 단돈 1,500만 유로. 산 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 프로필이면은 아마 2천만 유로에 네. 판다 해도 감가상각한다 생각하면 그래도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잘 팔았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진짜 못했던 시즌만 있어가지고 이 팀에 5년을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6년을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야부리만 잘 털어서 캐리 제발 좀 잘만 팔아준다면 네. 그렇게 브란트는 이제 도르트문트와 이별이 좀 가까워지는 것 같네요. 이게 팬들이 얘한테 아예 처음부터 정을 떼고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반응을 안 해요. 근데 브란트는 기대가 워낙 컸었던 선수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브란트 얘기까지 다뤄봤고 그리고 이제 참 그 8번째인가요? 네. 네. 프랑크푸르트와 마인츠 경기에서 이제 마인츠의 홈 경기로 펼쳐졌는데요. 그 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의 원정 홀리건들이 이제 코너 플래그 쪽에 코너킥을 차러 오는 아미리 선수에게 하얀색 봉지 같은 거, 아니 봉지 검은색 봉지 막 별의별 많이 던졌더라고요. 그냥 어떤 걸 많이 던졌습니다. 네. 물질들을 많이 던졌어요. 근데 이제 빌트에 따르면은 이제 DFB 관리위원회가 이제 마인츠에서 벌어진 훌리건들의 부끄러운 행동을 이유로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에 조사를 착수했고 끔찍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는 아마 벌금 3가 1위를 또 하지 않을까. 네. 작년 운영 소진. 내가 지난- 봐도 지난 시즌 1등이었는데 이번 음. 시즌도 1등을 또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봐도 그건 좀 심했어. 그 던진 거는 왜 던지는 왜 거야? 던지는 거야? 아직 부심도 맞았다고. 부심은 그냥 그 봉 어. 맞았어, 봉. 봉 맞았다고. 코너 플래그 같은. 맞아. 그래서 부심도 맞아가지고 경기가 중간에 좀 중단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얘기도 있지 않았나요? 마인츠 몰수승 어, 그런 얘기도 좀 있지 않았나요? 물론 근데 그거는 이제 트위터에 마인츠 팬이 이제 네, 얘기하는 코어 거고. 악계가 코어 도미니코 악계 분이 뭐 그거 이제 분데스 그 범용 들고 막 주장하시는 거였는데 그 보험전 라이트 맞은 거 그거. 그렇죠. 그거- 보험전 네, 키퍼가 라이터에 맞아가지고 몰수패를 당한 사건이 있었죠. 그걸 들어서 몰수패를 주장했는데 좀 그것까지는 좀 간 것 같고 개인적인 네. 입장에서는 어쨌든 벌금 부과나 뭐 그 서포터들에 대한 징계나 이런 것들은 부과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근데 좀 제가 봐도 몰상식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브르크의 도안 리츠가 네, 이제 그 이번 시즌 그 결과랑 상관없이 프라이브르크를 떠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슈퍼스페이스에 따르면 그래서 그 프라이브르크는 그 리그왕 2부에서 그 우측 윙어를 데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피셜이 났나요? 났었죠. 나가지고 그 선수를 데려왔는데 도안 리치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적 그 행선지로 프랑크푸르트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아, 또 일본인 선수야? 근데 우리 너무 사랑하는 일본 이번 마인츠전에 이제 챔피언스리그를 확정 못하는 바람에 이제 챔피언스리그를 확정 지으면 이제 도안 리치한테 좀 더 이득이 되는 그 영입의 이점이 되는 게 있을 텐데 아직은 이제 유로파만 확정이 났고 이제 챔피언스리그는 이제 다음 경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프랑크푸르트에 일본인이 있는 게 원래 좀 익숙하죠. 네.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타율이 다 괜찮은 편이어서 네. 그렇죠. 하세베도 있었고 카마다도 카마다도 있었고. 카마다 잘했지. 예. 인정해야지. 전에도 많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예. 제가 근데 그때는 제가 안 보일 시절이어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슈텐데라가 최고 유망주던 시절. 슈텐데라, 마르코 슈텐데라.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덕국 뉴스는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리뷰를 좀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래서 32라운드가 쫙 정리를 해놨죠. 이제 하이덴하임과 보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0대 0으로 비기게 되면서 이제 하이덴하임은 이제 16위를 지키는 게 최선의 목표가 되었고 이제 보움은 이제 강등을 목전에 두었죠. 네, 그렇죠. 어쨌든 보훔은 이 경기에서 승점을 3점을 얻고 가야 좀 많이 유리한 입장이었는데 이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강등에 거의 근접을 했고요. 하지만 하이덴하임이 이제 주전 골키퍼인 케빈 밀러와 미드필더인 레오 시엔자가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두 라운드에 좀 비상이 켜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움은 이제 진짜 내려가야 네, 이 진짜 가나? 그렇게 되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근데 보험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입으로 떨어져도 디터 해킹과 같이 네. 간다고 근데 나왔었어요. 디더 해킹 감독이 그 경기당 승점 수를 보면은 괜찮아요. 보면은 이제 팀이 원래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좀 저평가되는 감도 있지만 경기당 승점으로 보면은 또 괜찮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어쨌든 보험이 내려가더라도 해킹 감독 아래에서는 다시 한번 분데스리가 승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는 이 경기도 되게 재밌는 경기였는데 메넨글라드바흐와 이제 호펜하임의 경기 4대 4로 비겼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메넨글라드바흐가 무난하게 리드하고 있다가 이제 호펜하임이 무승부를 만들고 이제 다시 메넨글라드바흐가 앞서가다가 호펜하임이 4대 3으로 뒤집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메넨글라드바흐가 동점을 만들면서 4대 4로 이제 마치게 됐고 호펜하임은 잔류를 확정 지을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실점을 허용하면서 1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6위가 승점 5점 차가 된 호펜하임이고 근데 어쨌든 뭐 잔류에 근접을 하긴 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순 없는 순위입니다. 그리고 메넨글라드바흐는 이제 최근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죠. 그러면서 유럽 대항전과는 좀 거리가 멀어진 상황입니다.
전반기를 되게 잘 보냈는데 이게 후반기 뒷심이 너무 떨어지는 걸 약간 세완애가 네. 컨트롤 약간 세부적인 조정이나 이런 컨트롤 같은 게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게 좀 아쉽게 된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경기를 보기는 했는데 네. 확실히 오노라 의존성이 많이 큰 것 같아요. 경기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메넨글라드바흐는 이제 유럽 대항전을 거의 물거품이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는 장크트 파울리와 슈투트가르트 경기인데 사실 이 경기는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는 이겨도 좋고 뭐 저도 뭐 그만인 경기이지 않았나. 근데 이기는 게 좋긴 하죠.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장크트 그렇죠. 파울리는 이기면 이제 잔류가 확정이었고, 네. 근데 이제 0대1로 슈투트가르트가 승리하게 됐고 볼테마데가 PK 실축에도 불구하고 이제 골을 넣으면서 결승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장크트 파울리는 이 경기에서 졌지만 뭐 1점 1점밖에 실점하지 않으면서 득실차를 세이브를 거의 했고요. 그러면서 역시 승점 5점 차로 또 잔류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대신 이제 골키퍼인 바실리가 시간 지연을 하다 경고를 받으니까 심판한테 아 너 판정 왜 이런 식으로 비꼬았나 봐요. 그랬더니 퇴장 받았습니다. 다음 경기 못 나오네요. 다음 경기 못 나옵니다. 아, 네. 근데 이거 관해서 그래프의 트윗을 이제 네. 제가 방금 번역을 했는데 아 또 금은철인가요? 네, 금은철. VAR로 해가지고 핸드볼로 PK가 받은 것 자체는 그거 자체는 판정이 맞았다. 네. 어차피 그거는 이번 이제 시즌 내내 수비진 많았고 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핸드볼 상황이 이 바실리의 팔이 그 몸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몸을 뻗으려고 한 거니까 그게 바로 즉시 레드카드를 받았어도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그 시간 지연으로 인해서 옐로 카드를 받고 짝짝짝 해가지고 네. 너 최고다 했는데 그거 가지고 옐로 카드를 받은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 아, 이거 옐로 카드 결국- 준 심판은 분데스리가에서 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트윗을 날렸더라고요. 그 이제 첫 번째 퇴장 장면은 이제 그 네. 수비수가 네, 이제 페널티를 내준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땅으로 손 짚으면서 이게 상대 선수가 샘슛이 손에 맞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PK를 받았어요. 퇴장 당하고. 네, 그거 자체는 그거 VAR 문제가 받은 거는 없다고. 문제가 없는데 네. 바실리한테 레드 카드 준 거는 그거는 심판이 그런 아. 판정을 했으면 안 됐다. 근데 이런 심판이 식으로 하더라고요. 빡쳐서 준 거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금은철 씨는 이거는 네, 그래서 심판은 실패. 이런 심판은 분데스리가에서 뛰면 안 된다 정도로 강한 워딩이네요. 워딩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뭐 은퇴했으니까 네. 그렇지. 알바노긴 하지. 알바노? 아, 근데- 진짜 안 봤는데. 알바노. 근데 이제 그래프에서 은퇴하고 그 브리도 은퇴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듀오로 하는 게 어때? 어. 음. 아, 그 둘이 두부- 이제 두부 나와가지고 요리사로? 아니 그 뭐지? 흑백 요리사처럼. 아니 그 심판. 아예 흑백 아예 심판. 아니 아예 방송사에서 네. 만드는 거지. 아. 재밌겠네. 한문철의 블랙박스처럼. 넷박스는 패널 2명 안 치고 안 쳐. 아니, 안 돼, 안 몇대 돼, 몇 안 돼. 이러고 몇 대 몇 할까요? 이러고. 안 돼. 그 방송국에서 하면 우리가 못 봐요. 아 그래? 아, 트위터로 유료- 하니까 우리가 번역이 되는 거지. 유료로 하면 못 본다. 그 독일 케이블 TV로 한다 그럼 우리가 못 봄. 그거 좀 아쉽네. 아마추어의 영역에서 머물러 주시길 바라며. 아무튼 그래서 그 첫 레드 카드는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는 그 바실리가 받은 레드 카드는 심판의 이슈였다라고 대충 금은철에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경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저희는 뭐 라이프치 미넨 경기는 앞에서 했으니까 패스를 할까요? 네. 뭐 상관은 네. 없습니다. 라이프치 미넨 경기는 뭐 상관이 없고 네, 3대 3이었고. 3대 3이었고 이제 우니온 베를린과 베르더 브레멘의 경기 2대 2로 비기 되면서 베르더 브레멘도 유럽 대항전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네, 브레멘도 역시 역돌격을 살짝 역돌격까지는 아니지만 유럽 대항전 경쟁에서 밀려나게 됐고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은 최근 8경기 무패를 기록하면서 도르트문트와 함께 후반기 최고의 업셋인 팀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베르더는 그래도 최근에 좀 회복되긴 했는데 네. 1월부터 3월까지 너무 심하게 막았어가지고 그때 좀 진짜 엄청난 역돌격을 했죠. 그때쯤에 조금만이라도 좀 더 방어가 됐으면 아마 유럽 대항전을 노려볼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올리버 버크가 2달 정도만 먼저 터졌으면. 근데 약간 솔직히 말하면 유로파 컨퍼런스를 지금 체급에서 나갈 바에는 안 나가는 게 아마 일정상으로도 그렇고 팀 체급상으로도 그 올리버 버크가 우니온에 좀 더 나을 간다는 것 얘기를 같네요. 했어요. 버크는 근데 되게 오래 봤는데 드디어 터지네. 그 라이프치 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도르트문트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 4대 0으로 대파를 하면서 도르트문트의 챔스 갈 거니까 그 챔스 열차가 중대장 코인. 정상 운행 중. 그렇지. 특급 운행. 선제골 상황은 솔직히 제가 못 본 게
제가 그때 알바를 퇴근을 했습니다. 네. 아 퇴근 먼저 해야지. 주말이니까. 선제골이 중요해 뭐가. 그래가지고 이제 선제골 이후 장면부터 이제 경기를 보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좀 까다로웠던 경기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기라시가 먼저 골을 넣긴 했는데 일단 기라시의 좀 주로 움직이는 게 결국 내려와가지고 미드를 안 풀릴 때 기라시가 본인이 내려와가지고 해주는 건데 일단 첫 번째는 기튼스가 사람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거 진짜 심하게 느꼈습니다. 요번 그 경기 보고. 제가 이전에도 커뮤니티에다가 올린 글이 있었는데 약간 일종의 소논문 리포트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기튼스와 교체된 아데미가 있었죠. 기튼스랑 아데미를 비교한 내용인데 둘 다 똑같이 지능이 좀 떨어지는 선수들입니다. 약간 저지능 선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튼스의 경우에는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아데미의 경우에는 그 이기성이 좀 덜해요. 물론 이기적이지 않은 선수는 아니지만 최소한 기튼스의 경우에는 아군 선수들을 이해할 생각이 없고 적 선수들을 이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데미는 이해하고 싶은데 그게 약간 좀 한계가 부딪힌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력 70이다. 라기보다는 애티튜드의 차이라고 했는 거죠. 애티튜드의 차이다. 그런 측면이 아마 이 볼프스부르크전에서 좀 드러난 것 같은데 기튼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을 잡고 1대1 수비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 왜냐하면 계속 3백이었고 그렇죠. 도르트문트도 결국 3-4-1-2 형태이긴 하지만 결국 3톱의 형태였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단 상대 수비수를 댔을 때 그냥 무조건 드리블 아니면 백패스 이런 생각밖에 안 하고 있는데 거기서 동료를 활용해서요 오버래핑하는 스벤손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도와주러 오는 그로스 같은 약간 선수들의 연계를 한다든가 그런 선택지가 아예 결여가 돼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기주의적이냐 생각을 하면 물론 마인드셋이 당연히 좀 못돼먹은 놈이기도 하지만 약간 좀 어느 정도 몰려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 팀에서 내가 잘하는 게 먼저고 나는 이 팀에서 탈출해가지고 여기에 내 활약을 보여준 게 먼저다. 약간 이런 마인드셋이 좀 들어가 있는 그래서 지능은 그 정도 팀에 가기에는 선수의 기술도 지능도 따라주지 않는데 선수 이상만은 너무 높아져가지고 떼쓰는 아이마냥 플레이가 나오는 게 됐죠. 이런. 그래서 그 경기력이 확 달라진 게 아데미의 교체로 확 달라진 게 물론 볼프스부르크의 3백이 좀 지친 것도 크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네 번째 골에서 브란트와 연계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 최소한의 이타심, 이 애티튜드 그런 차이에서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도르트문트가 잘한 경기인데 기튼스 저주만 하는 느낌이긴 해가지고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확실히 그럴만했어요. 나 진짜 보고 놀랐다니까. 개인적으로 볼프스부르크가 약간 전반전 수비 자체는 굉장히 잘 닦고 나온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도르트문트 스쿼드상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을 좀 노리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약간 좀 브란트에 대한 약간 견제를 좀 결국에는 좀 풀리면서 그때부터 기라시가 날뛰고 이제 아데미로 교체가 되면서 아데미 쪽 측면이 완전히 살아나면서 4대0까지 나온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따 2부에 도르트문트 얘기할 거니까 목을 좀 많이 좀 쉬고 계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음 경기는 아우크스부르크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볼프스부르크 얘기 해야 되잖아요. 별로 얘기할 게 없긴 해서 요 경기는 뭐 질 거라고 확신을 했던 게 일말의 희망도 없었어요. 그 아무라가 요거 그 경기 한 3일 전에 아무라가 싸웠다면서요? 네. 멜레랑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는데 이런. 그 가해자로 가해자로 추정이 돼가지고 아마 벤치에서 못 나왔을 거예요. 선발로 못 나왔을 거예요. 글라스너 때는 상상도 못할 짓인데 글라스너는 그 선수랑 직접 싸우잖아. 직접 싸우잖아. 내가 직접 스파링하잖아.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 아무튼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어가지고 그 대신에 토마스랑 은메차가 나왔었고 그리고 아르놀트도 저희 팀이 진짜 경기에 아르놀트 있냐 없냐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르놀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승리를 예견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일말의 희망조차 못 느꼈던. 그래서 이제 볼프스부르크는 감독이 잘렸죠. 네. 이제 볼프스부르크는 다음 시즌을 착실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후임 감독도 제대로 선임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경기는 아우크스부르크와 홀스타인 킬인데
홀스탄킬이 원정에서 3대1 대승 거두면서 네.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 우리가 간다. 네, 진짜 어지럽게 됐습니다. 근데 막판이. 홀스탄킬은 사실 공격이 진짜 좋은 팀이에요. 솔직히 이제 네. 최근 9경기에서 3승 3무 3패로 기세를 올리면서 그리고 전방에 이제 베르하드손이 5경기 5골 1도움을 기록 중이고 그리고 슈토 마치노 이 친구 네. 미쳤습니다. 일본 선수. 네, 5경기 4골을 기록을 하면서 이 투톱이 건재한 게 좀 홀슈타인킬의 이제 마지막까지 잔류 경쟁에 있어서 좀 불을 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노 슈토 같은 경우는 1부 리그 지금 링크도 계속 나오고 있고 맞아요. 아마 2부 떨어지면 얘는 무조건 죽어갈 거야. 무조건 어디서. 주워갈 걸. 마치노 슈토는 코인을 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런 류 아시안 선수들이 의외로 타율이 좋아요. 약간 기본적으로 헌신적으로 뛰는데 공간 침투에 대한 이해가 좋아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가성비 좋은 공격수들. 그렇죠. 그래서 홀슈타인킬은 승강 플레이오프의 희망을 좀 살려가고 있고요. 다음 경기는 프라이부르크와 레버쿠젠 경기인데 프라이부르크가 2대 0으로 앞서고 있다가 하필이면 또 극장으로 이제 비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다무 선수가 아다를 뗐죠. 그러니까 리그 첫 골을 됐어요. 드립 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2대 0으로 앞서갔지만 요나단타가 마지막에 극장 동전골을 넣으면서 레이터 쿠젠을 또 보여줬죠. 네. 그러면서 2대 1로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뮌헨이 리그 우승을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이제 최근 3연승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이 경기를 통해 4연승을 노렸는데 실패하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하게 되었고 레버쿠젠은 분데스리가 2연속 우승에는 아쉽게도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레버쿠젠 사실 이 레버쿠젠이 2연패 할 거라고 뭐 생각한 그거는 좀 팬들은 어렵죠. 네. 네. 다고 봤고요. 그리고 초반에 워낙에 어쨌든 지금 레버쿠젠은 경기 외적인 잡음이라기보다는 약간 흔들기가 그렇죠. 많죠. 그렇죠. 이미 뭐 감독과 선수나 이런 다음 시즌에 대한 거치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사실 뭐 이번 시즌을 좀 잘 마무리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프라이부르크도 이제 마지막까지 챔스 경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인츠와 프랑크푸르트 경기 보겠습니다. 1대1이었는데 이게 그 토트넘전을 이긴다는 가정하에 이제 유로파를 뛰고 온다는 가정하에 2시 반 경기면은 이게 되는데 이 떨어지고 나서 2시 반 경기 보려고 하니까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인정입니다. 그래서 연휴라서 다행이지. 네. 근데 이게 키티케가 초반에 딱 찔러주면서 크리스텐센이 잘 마무리하면서 1대 0으로 해서 이거 약간 무난하게 가려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뚜드려 맞았죠. 라인을 그렇죠. 내리고 이제 라인 내리고. 공간을 닫아버리니까. 근데 마인츠도 그렇게 효율적인 공격을 많이 못한 것 네. 같긴 해요. 그리고 어쨌든 애초에 마인츠는 지금 비상이 걸린 게 부상이 많이 나왔어요. 그 그때 경기에서. 코어도 부상을 혼자 당했고. 넘어지면서 부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 안 좋게 됐고 챈스도 지금 부상이라 그렇죠. 서브 골키퍼가 나왔는데 저는 이 경기에서 아쉬웠던 건 딱 하나입니다. 에키티케가 그거를 넣었으면 챔스 이미 결정 났어요. 그렇죠. 1대1 찬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옆구문을 맞췄던 장면이 있었고 이제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더라고. 제가 100ml라고 제가 항상- 백엠이라고. 항상 말하는 건데 그건 안 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미친 프랑스 구단이 그걸 사가서 탈이 나서 그렇지. 콜로무아니. 그렇죠. 그래서 근데 뭐 에키티케 솔직히 그 경기 그 라이브에서는 욕이 나왔거든요. 네. 막상 그러니까 욕을 할 수가 없더라고. 지금 그치. 킹 중에 간만대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걔가 나가면은 누구 써야 됩니까? 엘리와이 와이, 바추와이, 뭐 그렇죠. 우준 그 개새끼. 어. 내가 널 얼마나 지금 아끼고 그리고 사랑해줬는데 또 이따위로. 이 경기에는 뭐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몇몇 팡뚜기들이 이물질을 던져서 부심이 맞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죠. 근데 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로. 그 사람들은 좀 멸칭을 써도 됩니다. 미개한 모습이었으니까. 사실 오늘 그 K리그의 최대 라이벌 경기가 있습니다. 네. 저 7시에 안양과 서울의 경기가 있는데 그렇죠. 혹시나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봐 약간 조금 위태위태하긴 하네요. 왜냐하면 근데 거기 종합이 상관없나? 종합이라 멀어서 상관없나? 근데 가깝잖아요. 네. 아니 트랙이 있잖아. 트랙 아, 원 거리가? 육상 트랙이 있어가지고 아. 투퍼 선수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저 또 그 연고지끼리 아. 생각한 줄 알고. 뭐 그거야 뭐 가깝지만. 어쨌든 그 경기도 있는데 그 경기에선 정말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아이 그래도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근데 그만큼 20년 묵은 원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안양 팬들한테는 우리는 그렇죠. 솔직히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서울- 안양 쪽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는 결국은 챔피언스리그는 확정 못하고 유럽 네. 대항전만 확정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마지막 두 경기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 놓였고, 근데 마인츠가 비상이죠. 홈에서 이제 파울리를 무조건 잡아야죠 이거는. 네. 프랑크푸르트는 일단은 파울리를 잡아야 되는 입장에 놓였고, 홈에서 경기력 괜찮으니까. 마인츠가 진짜 비상이야. 이게 리그 7위까지 내려가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승점 따는 팀들이 많아져가지고 특히 도르트문트 같은 팀이 올라온 것도 그렇지만 마인츠가 후반기 좀 최악의 폼을 달리고 있는 팀으로 생각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이재성 선수의 유럽 대항전이 갑자기 멀어져 가고 있다. 근데 마인츠는 진짜 전술 익힌 것도 크고 네. 주축 선수들의 부상도 크고 그에 확실히 따른 얇은 뎁스도 좀 발목을 잡는 것 얇은 같고. 뎁스가 큰 원인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거기서 한두 명 선수 빠지면은 제 경기력이 안 나오는데, 마인츠 상대하는 팀들은 다 이제 마인츠가 압박 높게 하고 라인 높게 하는 걸 아니까 카운터를 다 치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그렇죠. 이제 사실 이런 팀들 결국 카운터를 유지를 하려면 네. 후방에서 그 공을 잡고 그거를 버텨 나갈 수 있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강팀의 운영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과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얼마나 방어하냐에 따라서 챔스를 가냐 유로파를 가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이제 아직 두 경기가 상당히 좀 많이 재밌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 때 이제 경쟁 얘기를 좀 더 딥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